안녕하세요. 예. 저 오늘은 185페이지 선매하고 매수 청구부터. 자,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선매는 허가 신청 시,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하는 거고,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 시. 그러니까 매수 청구가 외우기가 쉬워. 네가 불허가 했으니까 네가 사라고 하는 거지. 불허가 처분 시. 선매는 그보다 먼저, 이 선이 이제 먼저 선자니까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국가 등이 먼저 사는 거고, 시기 차이점이고 가격도 차이점. 국가 등이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가격 기준이 선매는 감정 가격,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거, 이거 안 꺼먹는 거 맞아요. 그거 선감, 매공시 이거. 근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는 거는 이거 하나 외우고 있는데 이거 안 나와 잘.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나와야 돼 이런 거. 이거 하나 외우고 있는데 선매가 감정 가격, 매수 청구가 공시지가. 예외는 또 똑같아요. 신청서에 낮은 금액 적혀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다. 신청서에 자기들끼리는 급매물로 싸게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그걸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등이 토지 소유자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이 등 속에 무려 10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서 되는 거는 무시하고 안 되는 거. 한국은행, 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간기업 얘네들은 선매자도 안 되고 매수자도 안 되고 공통점이에요. 안 되는 애들 네 글자짜리 찍으면 죽어. 죽을 사자 찍으면 죽는다. 안 된다. 네 글자짜리는 한국은행, 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간기업 네 글자짜리는 찍지 마. 찍으면 죽어. 안 된다. 185페이지 표를 보시면 그 선매 쪽에서 그 의의에서 선매 대상 토지가 두 가지가 있네. 선매 대상 토지가 두 가지인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공익사업용 토지랑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이렇게 두 가지다. 선매 대상 토지가. 그리고 옆에 매수 청구는 1개월이네. 1개월짜리 외우는 거 아니죠? 1개월이 아닌 걸 외우는 거니까.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거 15일, 이행명령 이행기간 3개월 이내 문서로 하고, 이행강제금부가 이의 제기하는 거는 30일. 그 네 가지 빼고는 다 1개월. 잘 모르겠는데 1개월. 처음 보는 건데 1개월. 1개월이 아닌 거. 184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그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 1개월이 아닌 거를.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187페이지에서 4번이네요. 4번. 옳은 거 1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05 맞죠?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처음 지정했으면 그래요. 축소 해제 재지정은 즉시 효력 발생하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지금 아무런 말이 없잖아. 그럼 처음 지정한 거야. 처음 지정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축소 해제 재지정은 그렇게 써줘. 그러면 그거는 즉시 효력 발생하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처음 지정한 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고. 05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05 니은은 허가 규정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은 허가가 면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허가 규정 적용이 안 되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된다. 허가 면제가 된다. 뭐가?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되고요. 그거잖아.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 면제가 되고요. 경매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허가 규정 적용이 안 된다가 허가 면제 같은 말. 디귿 자기거주용 주택용지는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이에요. 이용 의무 기간은 그냥 2년이야. 사업시행 4년, 현상보존 5년 그 두 가지 빼고 사업시행, 현상보존 그런 말 안 보이잖아. 이용 의무 기간은 2년 그렇게 해야지.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시행 4년, 현상보존 5년. 3년짜리 있나요? 없어요. 2년, 4년, 5년 셋 중 하나. 지금 2년. 리을은 이행명령을 이행을 하면 새로운 거는 중지를 하는데 이미 부과된 건 징수를 또 해야 돼요. 징수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미 부과된 건 징수 하이한다. 새로운 것만 중지하는 거고. 그래서 리을만 틀렸고 나머지는 맞는 거고. 그 다음 188페이지에서
유동종 무효도 이건 뭐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허가 안 받고 매매계약 체결한 거. 그러면 무효인데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효력 발생하는 유동종 무효. 유동종 무효의 상태, 허가받지 않은 그 매매계약 그 상태에서는 2번 채권적 효력도 없죠.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에요. 행사할 수가 없다고. 채권이 발생 안 해서 허가받는 거 조건으로도 안 되고 채무도 없는 거니까 채무불이행 책임도 성립이 안 된다. 채권 채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유동종무의 상태에서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는 있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유동종무효가 법률관계가 불완전하니까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시킬 수 있다고. 의사표시를 취소해서. 원래 무효에서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가 안 돼요. 무효는 그게 없는 건데 뭐 어떻게 취소해. 근데 유동종 무효에서는 된다는 얘기예요.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고. 해약금 해제가 뭔데? 그렇죠, 그거.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상을 하고 하는 거. 그거 된다. 해약금 해제는 뭐가 안 되냐면 그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돼. 불허가 처분 나서 확정적 무효가 되면 돼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안 돼요. 해약금 해제는 되는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세약 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해도 무효. 부합해도 그냥 중간세약 등기는 유효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다. 그것도. 그리고 3번 허가신청 협력 의무는 있죠. 허가신청에 협력해야 되는 의무는 있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소구 가능.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되고 손해배상 예정도 돼요. 질문. 협력 의무 위반. 이거를 판례는 뭐라고 표현해요?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 판례에서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일방적 철회. 일방적 철회.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이런 게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철회해버린 거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손해배상 예정도 가능하다. 근데 뭐는 안 되냐면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계약을 해지하는 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협력 의무가 주된 의무가 아니어서 그래요. 주된 의무 위반 이유로 계약 해제는 되는데 협력 의무는 부수적인 의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이거 다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의. 거기 188페이지 맨 밑에 제가 주의에 적어놓은 거. 뭐를 이유로 하는지만 잘 보면 된다. 정답은 분명히 나오면 여기 있을 거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 해제도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이 안 되니까요. 채무가 없다니까. 채무가 없는데 채무불이행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안 되는데 뭐는 된다?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 손해배상 예정도 되고 일방적 철회에 대비해서 손해배상 예정을 해놓는 거 된다. 그래서 요 주의만 주의하시면 되고 옆에 4번 확정적 무효, 확정적 유효는 확정적 무효가 더 중요하긴 하죠. 불허가 처분 나면 확정적 무효, 허가 처분 나면 확정적 유효. 근데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자, 배제 잠탈 보이면 확정적 무효예요. 처음부터 허가를 안 받을 생각이래. 확정적 무효. 배제 잠탈이면. 근데 이제 허가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안 받기로 한 거예요.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거. 처음엔 받을 생각이었다가 안 받기로 한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은 허가를 안 받잖아. 처음부터 안 받는 거, 나중에 안 받기로 한 거. 허가를 안 받으니까 확정적 무효.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된 거 이제 허가를 안 받아도 됐죠. 확정적 유효고 지정기간 만료가 되었고 재지정이 없으면 이제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지정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유효가 된 거죠. 다시 지정됐대. 허가 안 받아도 돼. 이미 지정 해제가 되는 순간에 확정적 유효가 된 거예요. 다시 지정돼도 나중에 다시 지정돼도 허가를 받아라 그런 건 아니다. 확정적 유효가 된 거니까. 뭐 기출문제가 최근 기출문제가 이거밖에 없어서. 자, 이거 나오기 전에는 22회 때인가요? 한번 나왔었어. 그리고 쭉 안 나오다가 34회 때 나온 거야.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왔었죠. 그럼 22회 때 전에는요.
한 해 건너 한 번씩 나왔었어. 이것도 옛날 기출문제는 되게 많아요. 최근에 안 나오다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어렵지 않아.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법 실력으로 그냥 풀면 다 풀 수 있어. 2차만 해도 그냥 풀 수 있다. 이거는.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 기억.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무효.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효력 발생하는 거. 니은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런 거 안 된다니까. 채무가 없는데 채무불이행. 그거 안 된다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디귿은 확정적 무효의 일부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 책임이 있대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거기에 책임이 있대. 무효가 된 거에 대해서 그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고요. 또 박스 안에 3개밖에 없어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거 틀리신 분이 없었다. 이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나오면 맞춰야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중개실무로 넘어가서 중개실무. 분묘기지권 장사법인데 가장 주의사항 분묘기지권 따로 있고 장사법 따로 있는 거죠. 별개예요. 제가 193페이지 그 사설묘지 표 밑에 주위에 적어놨죠. 사설묘지 표지 그 표 밑에 주위에 193페이지 중간쯤에 주위에 분묘기지권 장사법 따로따로 그러니까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 분묘기지권 한 문제 장사법 한 문제 따로따로. 분묘기지권은 민법 시간에 배운 거고 그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진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지료지급 시기. 지료지급 시기 그것만. 다른 내용들은 너무 쉽단 말이에요. 분묘는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되고 가묘, 장례묘소 같은 거죠. 지금 현재 분묘가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거야. 앞으로 묘지가 될 거고 장례묘소니까. 이건 분묘가 아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안 되는 거고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봉부는 있어야 되는 거죠. 봉부는. 평장이나 암장이면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되는데 질문. 평장, 암장은 분묘예요? 분묘가 아니에요? 분묘야.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고. 다만 외부에서 인식 불가능하니까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묘, 장례묘소는 분묘가 아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되는 거고 평장이나 암장은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분묘지만 외부에서 인식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귀신 나온다 그랬어. 분묘나 분묘기지권 그거 안 된다. 귀신 나온다. 얼마 전에 드라마에 귀궁 같은 거 있었어. 무섭더라고. 좀 보다가 끊어버렸어. 귀신 무서워. 네. YTN 뉴스를 봐야지. 전쟁 상황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야 지금 드라마 보고 그럴 때가 아니더라고. 어쨌든. 그다음 분묘기지권, 지상권 유사, 물권이다. 이거 채권적 권리 나온 적 있었어요. X. 물권. 그렇지만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2번 분묘기지권 취득권인가 지료지급 이 2번만 주의하시면 돼. 다른 내용들은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아. 기출문제에서.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기고 지료는 약정에 따른다. 유상이면 유상, 무상이면 무상. 그 약정은 분묘기지 승계인, 매수인이죠.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 토지를 산 사람에게도 미친다. 유상이면 계속 유상, 무상이면 계속 무상. 시효 취득하면 언제예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작년에 나왔죠. 시효 취득한 날부터 X.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분묘에 대해서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거야. 분묘에 대해서 별다른 특약 없이. 그럼 분묘기지권 성립하고 이때는 성립한 때부터. 그러니까 요 2번 3번을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2번 시효 취득만 잘 외우면 된다. 제가 작년에도 시효 취득만 그냥 외우시라 그랬어요. 이것만. 시효 취득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그럼 바꿔치기에도 보이고 뭐 어떻게 나오든 그냥 맞출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시효 취득을 기억하자. 그래. 밑에 참고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공과 관련된 건 이거죠. 분묘가 주로 이제 임야에 있으니까
임야 매매 시에 계공이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라는 거야. 이 분묘에 대해서 특약을 넣으라고. 만약에 분묘에 대해서 철거, 이장 특약을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분묘를 떠안게 돼. 매수인이 분묘를 떠안아요. 분묘기지권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걸 중개할 때 설명해야지. 분묘에 대해서 특약 넣으라고. 자, 경매 시에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분묘가 있었네. 그거 어떻게 돼? 떠안어. 낙찰자가 분묘를 그냥 떠안아요. 근데 경매는 계약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는 매매 계약이니까 특약을 넣을 수 있잖아요. 특약 넣으라고 설명을 해라. 계공이.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그냥 매매 계약 체결하면 손해보는 사람은 매수인이니까. 그 다음 3번 분묘기지권 범위는 지역적인 범위, 분묘기지. 이게 분묘고 분묘기지는 분묘가 있는 토지 부분, 요 부분이 분묘기지예요. 당연히 미치고 주위의 공지에도 미치죠.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야.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다 그거. 근데 이제 이게 효력이 미친다고 해서 이 분묘를 단분 형태,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기존 분묘를 그대로 둬야 돼.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옮기겠대. 안 된다고. 왜? 옮기면 범위가 바뀌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존 분묘를 그대로 두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거다. 이게 지금 남의 땅에 우리 조상 묘가 있는 거라고. 남의 땅이니까 막 함부로 옮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예외적으로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돼 있대요. 그러면 주위의 공지에 미치다 보니까 되게 넓은 지역에 미치는 거잖아. 그러면 범위가 안 바뀌면 상관이 없겠네. 아까 한 개 있을 때, 분묘가 한 개 있을 때 옮기면 안 되는 게 범위가 바뀌니까. 이거는 범위가 안 바뀌잖아요. 물론 판례에서 얘가 밖으로 나가서 더 넓어진 것도 있어요. 그거는 안 돼. 근데 범위가 안 바뀌거나 들어가서 좁아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집단적 설치 이런 말이 보일 때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다. 원칙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주관적인 범위는 분묘기지권자 누구죠?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 주제자 사람이에요. 개인 묘지일 때는 장남, 장남도 죽었으면 장손자, 장남이 아들, 아이의 아들이 없으면 장녀. 종중묘지일 때는 종손, 제사 지내는 사람 종손. 종손이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 있잖아. 가끔 와서 이게 도장 찍으라고 하는 사람. 선산 팔아버리려고 맨날 있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면 종중. 원칙은 종손. 예외적으로 종중. 종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종중인 거고. 그리고 시간적인 범위. 제사 지내면 쭉 가는 거죠. 쭉 가는 거예요 그냥. 30년 아니라고요. 이거 30년으로 낚이면 안 돼. 30년이 어디서 나오냐면 장사법에서 나와. 장사법 분묘 설치 기간 30년. 그건 장사법. 지금 이건 분묘기지권. 다른 거니까. 제사 지내면 쭉 가고 분묘가 멸실이면 제사를 안 지내니까 소멸하는데 일시적인 멸실이면 소멸하지 않죠. 원상 회복해서 제사를 지낼 거니까. 제사를 지내는 한 쭉 가는 거니까. 이 일시적인 멸실은 다시 제사 지내는 거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또 포기할 때 권리 포기는 의사표시로 하면 된다. 점유까지 반드시 포기되는 건 아니다. 이 판례여서 2번 나왔죠 시험에. 최근에도 1번 나왔고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때 그냥 의사표시로 포기하면 된다.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4번 장사법인데 별개. 분묘기지권 따로 장사법 따로. 장사법과 분묘기지권은 이거밖에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한 건 20년 지나면 수요 취득하고 분묘기지권. 그리고 장사법 시행 전에 있던 분묘기지권은 계속 유지가 돼요. 장사법 시행 날짜는 외울 필요 없고 출지위원이 써주니까 장사법 전에 있던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근데 장사법 시행 후에 승낙 없이 설치했으면 수요 취득이 안 된다. 걸리면 뺀다. 걸리면 뺀다. 장사법 시행 후에는 이것만 분묘기지권 장사법이 관련된 거고 나머지는 완전 별개야. 또 장사법에서 사설묘지, 공설묘지도 있어요. 사설묘지도 있고 공설묘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만든 거. 우리 이제 사설묘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이렇게 있고 개인묘지만 법조문이 따로 있어요. 나머지는
함께 사용하는 건데 개인 묘지는 혼자. 그래서 개인 묘지는 사후 신고, 나머지는 다 허가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인 묘지만 만든 다음에 신고하는 거. 또 개인 묘지는 전체 면적과 분묘 한기 면적 구분도 없어. 그냥 30 이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0 이하. 나머지 애들은 전체 면적과 분묘 한기 면적. 전체 면적이 100, 1000, 만이 아니라 10만. 10만이에요. 그것도 이상. 다 이하인데 얘만 이상. 법인묘지 전체 면적 10만 이상이다. 이상. 그렇게 커야 돼. 왜? 왜 얘만 이상이야? 뭐 만들게 하려고. 규제하는 거지. 되게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법인묘지를 못 만들게 규제를 하는 거다. 이건 전체 면적이고 전체 면적에서 분묘 한기 면적은 10. 합장 시 15. 합장은 부부끼리. 그러면 10 더하기 10은 20이어야 되는데 20이 아니라 15다. 왜? 부부끼리니까. 사랑은 계속돼야 된다. Love forever. 부부끼리는 죽어서도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고. 싫으면은 저기 개인 묘지 가면 되네. 화장하면 되네. 저희 아버지도 매장을 했어. 화장을 했어. 요즘 다 화장인데 매장을 했어. 제 동생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와서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뜨거운 거 싫다 그랬다고 그래갖고 그거에 괜히 꽂혀갖고 뜨거운 거 싫으면 그럼 매장. 또 합장묘를 써서 되게 넓게 계신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 글로 안 가시겠대. 내가 죽어서도 네 애비랑 붙어 있어야 되냐? 어쨌든 그래서 합장시 15. 좀 넓었으면 또 어떻게 고려해보겠는데 바짝 붙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개인 묘지는 합장 그런 게 안 나와요. 개인 묘지는. 그리고 그 이제 그 표 밑에 주위에서 동그라미 2번 개인 묘지인데 개인 묘지. 얘 2번 나왔죠 시험에. 분묘 한기 있는 거 개인 묘지인데 이게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이 여유 공간까지가 30 이하. 여유 공간에다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해요. 이것도 개인 묘지예요. 아까 이것도 개인 묘지, 이것도 개인 묘지. 이게 가족 묘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개인 묘지다. 그러면 아까 이 개인 묘지 만들 때 뭐 하는 거야? 신고하죠.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했어요. 뭐 하면 돼? 신고. 왜? 개인 묘지니까.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거다. 개인 묘지라고 무조건 분묘가 한기. 그건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됐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은 자연장지인데 자연장지는 동그라미 2번 요것만 보시면 돼. 면적은 무시하고 신고는 저간지. 자, 법인은 사전 허가예요. 가족 종중 문중 얘는 사전 신고. 개인은 사후 신고. 자, 묘지랑 비교를 해볼게요. 묘지랑 법인 똑같아. 사전 허가. 개인 똑같아. 사후 신고. 똑같아. 뭐만 차 있죠? 가족 종중 문중. 그래서 시험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지금까지 딱 한 번. 자연장지는 딱 한 번. 뭐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차이점 나왔겠지. 법인 똑같잖아. 사전허가. 묘직원, 자연정직원. 개인 똑같잖아. 사후신고. 뭐가 차이점이다? 가족 종중 문중 묘진지 자연장지인지 잘 봐야 된다. 묘지는 사전허가, 자연장지는 사전신고다. 법인, 개인은 똑같으니까 차이점만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법인묘지 동그라미 3번부터 이거죠. 법인묘지는 도로 주차장 요건이 필요한데 이 도로 요건이 이게 5m 숫자여서 4m로 바꿔서 정답으로 나왔었죠. 작년 재작년에 5m 이상 도로 진출입로 주차장 요건 어디만? 법인묘지만. 다른 묘지는 도로 주차장 요건이 없어요. 법인묘지만. 재단법인에 한정하고 사단법인 X. 재단법인의 한정이잖아. 한정. 사단법인도 안 된다. 2번 나왔고 얘도. 그리고 설치기간 동그라미 5번 30년. 그리고 1회 30년 연장 가능. 작년에 나왔어요. 토탈 60년인 거예요. 작년에 뭐라고 나왔어요? 3회. 1회가 아니라 3회로 나왔었네. 3회 X. 1회 30년 연장 가능. 토탈 60년이라고. 이거는 뭐? 장사법. 아까 분묘기지권은 제사 지내면 쭉 가는 거다. 그리고 합장하면 다시 계산해.
59년째 합장했대요. 오늘부터 1일 다시 만났잖아. 날짜 다시 계산하는 거야. 헤어졌다 다시 만나보면 알아. 안 그러면 되게 복잡하거든. 다시 하는 게 나아. 다시 안 만나는 게 낫지. 헤어지면 끝난 거지 뭘 다시 만나. 어쨌든 합장하면 다시 계산하자. 끝나면 토탈 기간 60년 끝나면 1년 이내 철거하는 거예요. 작년에 나왔어요. 1개월로 X. 2년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 X. 총 3번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 3번이나 나왔어. 옳은 걸로 해서 1년 이내 철거 나온 적이 있었고 2년 X 나온 적이 있었고 작년에 1개월 이내 X. 1년 이내 철거해라. 토탈 기간 60년 끝나면 1년 이내 철거하는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 7번은 작년에 나왔는데 분묘의 형태가 봉분, 평분, 평장.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질문을 한다고 저한테. 선생님 평장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에서 평장이면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된다. 이건 장사법이잖아. 그래서 분묘의 형태가 봉분, 평분, 위가 평평한 거, 평장, 지면과 같이 평평한 거 셋 중 하나. 분묘를 만들 때 봉분은 볼록한 거 1m 이하, 평분은 위가 평평한 거 반으로 자른 거예요. 50cm 이하. 평장은 높이가 없네. 그죠? 지면과 같이 평평하니까 얘는. 이건 모든 묘지에서 동일하다. 개인 묘지, 법인 묘지 다 똑같다. 분묘를 만들 때 봉분, 평분, 평장 셋 중 한 가지. 높이 제한도 똑같고 모든 묘지에서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시신을 매장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매장, 화장은 사전 신고하는 거고 매장은 사후 신고, 화장은 사전 신고. 화장은 언제 해라? 외출하기 전에 해라. 집에서 하고 외출하자.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거 아니다. 그거. 외국인들 놀라니까. 정교한 작업도 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지하철이 조용한 건지 아니면 기술이 좋은 건지. 어쨌든 화장은 집에서 하고 외출하자. 사전에 해라. 법인묘지에 매장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요? 법인묘지인데 신고야. 왜? 매장한 사람이잖아. 법인묘지의 장소. 법인묘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법인묘지에 묻었잖아. 신고하라고. 주어가 매장한 자니까 신고해야지. 자꾸 이거 법인묘지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허가래, 허가. 자꾸 틀리면 같이 묻어버릴 거야, 그냥. 같이 묻어버려야 돼. 매장할 때 그냥 매장하면 좀 깊게.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깊이. 화장 후 매장했으면 부피가 좀 줄어드니까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 얘도 한번 나왔었죠. 이것들도.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거기 194페이지에 있는 그 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가끔 모의고사에 나와서 또 잠깐만 보면 설치 장소가 좀 떨어져 있어야죠. 도로나 인가밀집지역부터 개인묘지랑 가족묘지가 세트고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가 세트. 좀 규모가 작은 거, 큰 거. 규모가 작은 건 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인가밀집지역은 300. 그러면 이제 종중문중, 법인묘지는 300, 500, 200, 300, 300, 500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떨어지는 거. 규모가 작은 거, 규모가 큰 거 세트로 해서 도로 등으로부터는 규모가 작은 거는 200, 인가밀집지역 300, 200, 300, 300, 500 이렇게 돼 있는 거. 나온 적은 없어요, 시험에.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거야.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1번 문제. 그러니까 지료지급 그거 빼놓고 분묘기지권은 그냥 쉬워. 1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죠. 그죠? 평장이나 암장이면 안 된다. 봉분이 있어야 되고 또 장래의 묘소, 가묘 그래도 안 되는 거니까. 2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됐는데 일시적인 멸실. 뭐 어떻게 돼? 소멸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멸실이잖아. 그냥 멸실이면 소멸. 근데 일시적인 멸실이면 소멸하지 않는다. 3번. 장사법 시행에 따라서 시행 이전에 있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장사법 시행 전에 있던 분묘기지권은 상관이 없다니까 계속 유지가 된다. 또 그 전에 설치한 건 20년 지나면 수요 취득하는 거고.
그 이후에 설치한 분묘 승낙 없이 설치했으면 걸리면 빼는 거.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맞는데 앞에가 틀린 거지. 장사법 시행 전에 있던 분묘기지권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존립 근거 상실해서 다 없어진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분묘기지권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전에 있던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주위에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도 미치죠. 빈 땅에도. 그런데 이게 분묘구, 분묘기지 주위에 공지에 미치는데 사성, 이게 모래 언덕이거든요. 반달 모양의 모래 언덕, 이 사성에까지는 반드시 미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선 제사 안 지내니까 반달 모양의 모래 언덕, 사성에는. 5번 분묘기지권 권리자가 포기할 때,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점유까지도 반드시 포기되는 건 아니다. 의사표시로 포기하면 된다. 판례여서 2번 나왔다 그랬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 다음 196페이지에서 법정지상권 농지법인데, 법정지상권이 작년에 나올 타이밍인데 거의 5년에 한 번씩 나와서 이게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5회 때 나오고 30회 때 나오고 작년에 35회 때 안 나왔어. 올해는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면 또 쉽게 나와요. 민법에서 배우는 법정지상권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고 우린 쉽게 나와. 이것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이것만 보시면 돼. 나오면 이 안에 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민법 366 이렇게 부르죠. 법정지상권, 법지 이렇게 부르지, 줄여서. 이거 간단해요.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나대지면 안 되니까 건물이 있어야 되고 동일인 소유해야 돼.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기는 해야 돼요. 건축 중이건 미등기건 무허가건 건물이 있으면 된다.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일인 소유. 그럼 이제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데,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일인 소유였으면 이거 판례가 무진장 많잖아. 판례가. 근데 이제 그 많은 판례 중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일인 소유였는데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됐던 경우가 있어요. only one 이거야. 공동저당 신축. 문제를 풀 때 그 지문에 공동저당도 보이고 신축도 보여. 두 가지가 다 보이면 and, 두 가지가 다 보이면 그때만 안 돼요. 공동저당만 보여. 신축은 안 보여. 돼요? 신축만 보여. 공동저당 이런 말 안 보여. 돼. 물론 이제 구건물 기준으로, 옛날 건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만, 근데 공동저당, 신축 이 두 단어가 지문에 동시에 써 있다. 지문에 동시에. 그때는 안 된다. 그때는. 공동저당, 신축 이거 빼놓고는 다 된다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 건물이 있었고 동일인 소유다. 그럼 다 된다고. 한 가지만 빼고. 공동저당, 신축 이것만 안 된다고. 그럼 이제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대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할 때가 기준. 나중에 달라지는 건 상관없고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 이거 어떤 경우였어요? 판례에서 토지, 건물을 일괄 매수를 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를 안 했잖아, 아직.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일괄 매수를 했는데 건물은 아직 등기를 안 했다고. 그럼 동일인 소유가 아니잖아. 건물을 등기를 안 했는데. 그때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된다.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일인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으면 이건 나대지잖아요.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어야 한다니까. 건축 중이건 미등기건 무허가건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없는 건 나대지. 이건 안 되는 거지. 나대지는 나대지 마. 나대지 말라고. 인정이 안 되니까.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가 주위에 적어놨는데 우리가 관법지 이렇게 부르죠. 너무 기니까 이거를. 관법지. 얘는 차이점이 2개. 저당권이 아니라 매매 등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 동일인 소유였는데 매매 등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거. 366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이 관법지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그럼 이 366은요? 강행 규정이야. 강행 규정. 합의로 배제할 수가 없다고. 366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법지는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합의로 배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법지 성립 요건 중에 이거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건 유효니까. 관법지는 차이점 2개고 나머지는 똑같다. 그럼 지료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 법정지상권
뭐 366이나 관법지나 무상인가요? 아니죠. 협의하는 거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거고. 예? 무상이다 그러면 안 돼. 관법지나 이 366이나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해서 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은 29회 때 이후로 또 안 나오고 있어. 그 전에는 그래도 한 해 건너 한 번씩은 쭉 나왔었는데 공법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고 중개실무로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다. 나오면 쉬워요. 공법에서는 농지법 두 문제가 우리가 못 풀어. 그냥 5번 찍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5번 찍기로 했죠. 5번 찍고 그냥 넘어가면 돼. 공법에서는 편안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는 찍는 게 아니라 풀어야 돼요. 농지법만 나오면 무조건 찍으려고 그러더라고. 찍는 게 아니야. 중개 실무로 나오면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여기서 나와. 이 중에 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 하나 고르는 건 할 수 있다. 답모 제가 문제를 어렵게 내도 정답만 쉬우면 여러분이 풀 수 있잖아. 그런 거야. 이 농지법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정답은 이 안에 있을 테니까 풀 수 있다. 나오면 먼저 농지증 발급 장소 거기 시구읍면장 군수가 아니라 시구읍면장 그리고 7일 이내 발급해주고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절차가 간소화된 거 빨라져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절차가 복잡해진 거 길어져. 14일. 원칙은 7일. 그리고 농지증 없이 농지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매계약은 유효. 왜냐하면 효력 발생 요건 아니다. 판례죠. 농지증이 없어도 매매계약은 유효. 다만 뭐가 안 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농지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다. 농지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다. 그런 것도. 그리고 양가로 2번. 농지증 발급 필요한 경우 경매시에 필요하죠. 자, 29회 때 마지막 나왔을 때 정답 지문이 이거였어. 경매시에 농지증 필요한데 틀린 거 찾아라. 그래서 매수 신청 시에 농지증을 제출한다. X. 그게 정답이었어. 경매에 참여할 때 이 농지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낙찰받고 매각 결정일까지 나중에 농지증을 제출하는 거예요. 낙찰받고 매각 결정일까지. 그러면 허가 결정 떨어져. 경매에 참여할 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경매 시에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된다. 언제까지 제출해라? 매각 결정기일까지. 주말 체험 영농도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되고 주말 체험 영농도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도 작성해야 돼.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 허가 신고는 국민인 내가 허가받고 내가 신고한 거예요. 국민인 내가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 협의는 누가 한 거? 국가기관 발급 면제.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얘네들은 발급 받으라고. 국민인 내가 허가받고 내가 신고한 거니까. 근데 협의는 국가기관 발급 면제가 된다. 그 다음 농지 소유 상한도 주말 체험 용도만 잘 보면 되고 농지 소유 상한 얘도 자 비농업인 농사 안 짓는 사람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업인은 상한 그런 게 없어.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상속받으면 1만까지. 농사 안 짓는데 상속받으면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으면 그런 게 제한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리고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 그만둔 거예요. 이제 농사를 안 지어. 그런데도 1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요. 농사 짓는 거 힘들어서 팔자주름 생긴다. 8년 하는 거지. 팔자주름이 있어. 농사 짓는 거 힘들거든. 깊게 패여서 그거 보톡스로 안 돼. 그래서 필러 맞아야 되는 거 있어. 니주란 그런 것도 있어. 그거 되게 아픈 거. 그런 거 맞아야 돼. 그막 되게 아픈가 보더라고요. 어느 날 와이프가 뭐 그거 하고 왔는지 으악 깜짝 놀랐어. 막 예. 저는 좀 피부는 좋은 편이어서 그런 거, 저 어렸을 때는 여드름이 너무 많아서 되게 고생했었는데 저 얼굴이 다 여드름이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 여드름이 없어지더니 예? 얼굴에 이게 개기름이 많아서 그런가 봐. 어쨌든 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 그만둬도 1만까지는 된다. 근데 주말 체험 용농은 1천 미만.
질문. 1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1천 미만이잖아. 얘네들은 1만까지는 된다고. 주말 체험 영농일 때 1천 미만이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다.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각각 1천 미만 X. 각각이면 그거 너무 넓은 거라고. 각각이면. 주말에 농사 짓고 평일에는 입원한다니까. 물리치료 받고. 그리고 결국은 싸우다가 이혼한다고. 네가 하자 그랬잖아. 서로 싸우다가. 총면적이 1천 미만.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안 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요 정도만. 그리고 정 안 되면 아유 난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 농지법 그냥 제끼고 싶어. 그러면 농지 임대차만 보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중개 실무로 제일 많이 나온 거 골라봐. 농지 임대차. 그러면 쭉 안 나오다가 나온다 그러면 농지 임대차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거니까. 농지의 전세권 설정 안 되고 임대차만 예외적으로 되는 거고 본인이 농사를 못 지을 때 예외적으로 서면계약 원칙 그리고 농지법 세 글자니까 3년 이상. 다만 다년생 식물 이런 말이 보이면 5글자니까 5년 이상. 임차인은 짧은 거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빼박 3년 그건 아니에요. 빼박 3년은 아니야. 임대인도 예외적으로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니까 군대가 18개월 요즘에. 그래서 2년으로 했대요. 가능하다고. 임대인도 그거 주장할 수 있다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리고 이제 농지 임대차니까 임대차도 등기하면 대항력이 바로 생겨요. 등기하면. 뭐 주인법이나 상인법이나 농지법이나 마찬가지. 등기하면 바로 생기는데 등기가 없을 때는 농지인도 플러스 시구 면적 확인. 그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농지인도 플러스 시구 면적 확인. 주인법은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상인법은 상가 건물인도, 건물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상인법은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주인법은 주민등록이고 사업자 등록 이러면 안 돼.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러면 다음 날부터. 양수인은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면책적 채무인수고 주인법, 상인법, 농지법도 공통이고 무슨 말이냐면 이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인이 임대인주의를 승계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면 된다. 그게 더 편하잖아.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게. 그리고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죠. 주인법은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인법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상인법은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농지법은 3개월 전까지. 그리고 분쟁이 생기면 조정 신청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주인법이나 상인법은 분쟁이 생기면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인법, 상인법은. 근데 농지법은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에게. 그러니까 차이점이니까 한번 나왔던 거지. 분쟁이 생기면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요것만 어떻게 잘 보고 가면 한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는데. 그지? 근데 이제 이걸 공부했다고 해서 공법 문제는 못 풀어. 그건 안 돼. 공법은 그냥 5번 찍고 넘어가야 돼. 근데 우린 나오면 풀 수 있겠다. 중개 실무로 나오면. 자,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198페이지 1번 문제. 자,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 지목이 다르대요. 지목은 법률관계예요?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죠. 소지목적.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하는 거죠. 지적공부. 토지대장, 대장상 지목이 더 우선한다고. 지목은 사실관계니까 소, 지, 목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지목적, 사실관계, 대장 우선. 권리관계는 등기부. 권리관계. 이게 이제 소유자, 그건 권리관계죠. 소유자는 그건 등기부. 사실관계는 대장. 2번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 처분하겠대. 보통은 건물 법정지상권을 같이 팔잖아. 근데 건물만 팔겠대요.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가능해. 법정지상권만 팔겠대. 가능해. 다 가능하다. 계약 자유. 보통은 같이 팔지만
건물만 팔 수도 있고 법정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고. 우리 토지 건물을 무조건 같이 팔어 이거 아니잖아. 따로 팔 수 있는 거지.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지금 토지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등기를 한 게 아니에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거야.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민법 법조문이야 이거.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게 아니라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토지 임대차 등기한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 이게. 그냥 민법 법조문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뭐 어렵지 않다. 4번 법정지상권은 지료는 협의하는 건데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정한다고요. 5번 정답은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거에서 3번, 4번 이런 거에서 막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틀린 거 찾는 거는 쉽다. 5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했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는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잖아. 얘는 나대지.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안 되지. 그런 것들. 응? 나대지는 나대지 말라고. 그리고 저당권인데 관법지가 나오는 것도 또 이상하잖아. 응? 응? 어쨌거나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으니까 나대지 마.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나대지였으니까. 정답 주문이 너무 쉽잖아요. 응? 그런 것들. 문제가 어려울수록 정답이 쉬운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건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안 틀리는 거예요. 정답이 쉬운 경우가 많아서. 쉬운 문제들이 어장창 낚이고 하는 거지. 어려운 것들은 어려우니까 이제 쫙 긴장을 하고 정답 하나 딱 찾는다고. 그 다음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도 한 문제가 나오고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를 열심히 보시는 건데 여기 있는 거 열심히 보고 가도 아마 문제가 나오면 맞추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일단 작년에 개정된 거 위주로 좀 잘 보셔야 되고, 자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서 적는데 뭐를 외우셔야 되냐면 세부 확인사항 5가지, 실제 권리관계, 상태 2가지, 환경조건, 그리고 현장 안내도 이제 세부 확인사항이다. 작년에 신설된 거. 그럼 이제 환경조건까지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장 안내는 자료 요구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현장 안내를 누가 했는지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체크를 개공이 했는지 소공이 했는지 중개 보조원이 했는지 현장 안내자가 누군지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걸 뭐 어떻게 자료 요구를 해? 내가 나한테 자료 요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현장 안내를 누가 했나 체크하면 되는 거다. 다만 이 현장 안내가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제 세부가 아니면 다 기본. 그러니까 세부 5개가 아니면 다 기본. 기본은 자료 요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 확인 사항인데 자료 요구한다 나오면 바로 X. 기본은 자료 요구가 안 되고 개공이 본인이 확인해서 기재한다. 기본 확인 사항인데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세부가 아니면 전부 다 기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부가 아니면 기본이고 기본은 어떻게 한다?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리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중개보수 실비, 개, 합계금액, 그리고 지급시기. 이렇게요. 됐고 결론은 세부 확인 사항 5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박스 밑에 주택 종류. 주택 종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2가지가 있다가 한 가지가 신설이 돼서 주거용이니까 3가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체크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비주거용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다. 그리고 확인 설명 근거 자료에 이 4가지가 신설됐어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그러니까 뭐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당연히 근거 자료가 되고 얘네들도 주택 임대차에서 필요한 서류여서 근거 자료가 된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납세증명서들, 얘네들 이런 것들도 작년에 신설된 거니까, 그러니까 신설된 거, 개정된 거 위주로 보시는 거야. 얘들. 3번 지목은 원래 있던 거예요. 실제 이용 상태도 적고 건축물에서 용도도 실제 용도를 적게 돼 있어요. 확인 설명서에 실제를 적는 칸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지목 용도. 실제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해? 실제 이용 상태의 실제 용도는 현장 답사. 원래는 지목, 용도, 지목은 토지대장, 용도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현장 답사도 병행해라. 그래서 다르면 실제 이용 상태, 실제 용도도 적어라. 방향. 얘도 개정된 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야. 주택의 경우에 안방 또는 거실 기준에서 방향 기준도 명시를 해야 돼요. 방향 기준도. 그냥 남향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안 돼. 거실 기준 남향, 거실 기준 남동향. 주로 이제 아파트면 거실이 기준이니까. 안방이나 거실 기준, 그 밖의 건축물 상가는 주대출이 있고 안방이나 거실이 없으니까 방향 기준 생략하면 안 된다. 애매해도 본인이 정해서 명시하는 거예요. 거실아 발코니 기준 남향 이런 식으로. 방향 기준을 생략할 수 있다. X. 방향이나 방향 기준은 생략하면 안 된다. 뭐라고 나왔냐면 시험에는 임대차에서 방향 생략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매매건 임대차건 방향 기준 생략하면 안 된다. 적어 넣어야 된다. 그 다음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에 등기부 기재 사항만 적는다. 작년에 개정된 거야. 이것도 쉽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제 권리관계에 등기부 기재 사항 이것만 적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권리관계란 얘기예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는 실제 권리관계. 아까 세부 확인사항에 있는 거.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권리관계에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적는 거고. 자 보세요.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 유치권 제가 거기 OX로 만들어 놓은 거 유치권 설명해야 되죠. 내가 건물을 중개하는데 거기 유치권 행사 중이래. 설명 안 하실 거야? 설명해야죠. 그런 것들. 유치권 당연히 설명한다고. 유치권을. 그럼 내가 이제 말로 설명을 했으니까 유치권을 적어야 되잖아. 내가 말로 설명한 걸 적는 게 확인 설명서인데 그러면 권리관계 적어요? 유치권을? 아니요. 왜 이걸 권리관계 안 적어?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적으라니까. 내가 설명을 했지만 적을 때는 권리관계 적는 게 아니라 어디 적으라고요? 실제 권리관계 따로 있잖아. 뭘 물어보나 잘 봐야지. 유치권을 설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면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유치권을. 근데 설명했으니까 이제 적을 거 아니야. 적을 때는 그걸 권리관계 적으면 안 된다. 실제 권리관계 적어야지. 뭘 물어보나 잘 보실 것. 이것들. 한 번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틀렸었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6번이 별표고 또 여차하면 또 6번만 잘 보시는 거야. 이 6번 때문에 이 확인 설명서를 개정을 한 거거든요. 주택임대차 중개 시 확인 사항이에요.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 만자를 붙여도 상관없어.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만 이거 설명하는 거고 적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 매매 적는 거 아니에요? 상가임대차 적는 거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만. 그래서 임대차 확인 사항이니까 거기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했는지 그거, 그리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이렇게 6가지를 어디 적어라? 임대차 확인 사항에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지. 이것 때문에 확인 설명서를 개정을 한 건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이렇게 외우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 그리고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이거 암기 코드 잘 들고 다니셔야 된다고. 이거 암기 코드 이거 적혀 있잖아요. 이거 이게 어디 적혀 있어요 이거? 응?
4페이지. 4페이지 왼쪽에 중간쯤에 있잖아. BBX 밑에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4페이지 좌측에 중간쯤에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그래서 주거용건축물 확인 설명서 임대차 확인사항에 적는 거다. 이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건 이렇게 6가지를 어디 적어라? 임대차 확인사항에 적어라. 6가지를 박스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임대차 확인사항에 적는 거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다 설명해야 돼요. 특이하게. 보통은 임차인에게 설명하면 되는데 임대인에게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따로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를 중개했으면 서명 또는 날인을 2번 받아야 돼요. 확인 설명서 전체에 대해서 받고, 임대차 확인 사항에 대해서 따로 또 받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 받는 칸이 2칸이 있는 거야. 임대차 확인 사항은 따로 또 있다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 전체에 대해서 따로 받고, 이거에 대해서 따로 또 받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2번 받아야 된다. 주택 임대차 중개할 때는. 그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 7번 8번은 7번 8번까지는 좀 빨리 봐보면 얘는 뭐 나오긴 좀 그래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고,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임차인에게는 좋아. 왜 그러냐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돼. 의무예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 떼이잖아. 좋은 거라고 설명해 주라고.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고 설명해야 되고, 의무니까. 알고 있어 임대인들은 그거를 이미.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좋은 거라고 설명해 주면 되고, 그리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도 서류 받았으면 받았다고 체크하면 되는 거고. 어디 적으라고요? 임대차 확인 사항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다 어디 적으라고요? 임대차 확인 사항에.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그거 됐고. 좀 쉬었다가 9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좀 쉴게요.